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황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요. 항상 떠오르는 게 저희가 온몸을 황금으로 바른 그런 황금 인간이 떠오를 것 같아요. 황금 인간. 아마 이 호화로움의 상징이거든요. 황금 인간. 자, 가장 오래된 황금 인간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뭐 이집트 같은 나라는 황금 정말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거나 아니면 뭐 그 전에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든지. 예. 교수님은 어딘 것 같습니까? 제가 옛날부터 시험을 잘 봤어요. 네. 네. 이 시험 잘 보는 사람의 이 느낌으로는 예상치 못한 곳일 것이다. 네. 하는 의외의 거죠. 지역? 우리나라인가요? 독일인가요? 사실 중국이나 한국은 황금이 상당히 늦게 등장하고요. 이집트도 아니고 메소포타미아도 아니고요. 놀랍게도 불가리아였어요. 불가리아. 예, 불가리아에서요. 약 한 45년쯤 전에 트랙트 기사가 마르나라고 하는 그 휴양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땅을 파다가 뭐가 반짝거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얼른 저기 멈추고 봤더니만은 고대 무덤지를 발굴하고 자기가 땅을 파고 있었는데 공장을 짓기 위해서 거기서 황금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수많은 황금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은 황금으로 온 몸을 다 덮은 거였어요. 절대 연대를 과학 측정해 보니까 놀랍게도 6,500년이 나온 거예요. 와. 지금부터. 우리 서울의 암사동에 빗살무토기 있죠? 네. 우리 그거 만들 때 이미 나왔어요, 황금이. 그 예. 황금으로 만든 미라 기술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 황금을 갖다가 녹여서요, 몸에 바르고 온 몸에다 치장을 하고요. 한 무덤에서만 2kg 정도까지 나왔어요. 2kg면 저희가 이게요, 얇게 펴서 바르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같이 나오는 게 석기 시대에 돌도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굴까? 근데 봤더니만은 거기 인골이 남아 있었는데 인골이요 180cm였어요. 그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은 훨씬 작았대요. 17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 밥도 잘 먹가는 영양 상태가 아주 좋았고 아마 족장이었고 아마 손에는 권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지팡이에다 황금을 딱 도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집트도 아닌데 왜 나왔지? 생각해봤더니만 그 당시 여기가 바닷가였거든요.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금을 해가지고 수많은 그러한 금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문명의 중심함은 뭐 이제 그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인데요. 거기하고는 또 다른 역사책에는 거의 나와 있지 않지만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황금의 문화가 발달한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유럽이 아닌 지역인데요. 그렇죠.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있는 거대한 초원 지역이 있습니다. 초원 쪽이요? 예, 저희는 이게 바로 유라시아 초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유목민 그러면 되게 좀 이렇게 뭐 털모자 쓰고 좀 네. 거칠고 막 이런 유로트에 살면서 이동 생활을 하는 좀 약간은 좀 문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금이랑 안 어울리는데. 그러니까요. 솔직히 유목민이면은 계속 자리를 옮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옮기다가 짐을 또 챙겨야 되고 잃어버린 물건을 있는데 아마타 막 2,000km 왔는데 아마타 나 가방 두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금이 들어가 있었고 안 돼. 재산 엄청 많이 손에 볼 수는 있잖아요. 네. 바로 그 이동성 때문에 황금이 더 필요했었습니다. 네. 황금은 저희가 몸에 바르고 장식을 만들어서 옷에 붙이지 않습니까? 귀걸이를 걸고 잊어먹질 않죠. 빠르게 이동하는 그 유목민들한테는 황금이 더 오히려 꼭 필요한 필수적인 보석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목민의 왕들, 징기스칸 있죠. 징기스칸은 월급을 무엇으로 줬을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땅을 주고 네. 뭐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거기는 유목은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줄 게 없어요. 황금으로 줬군요. 그렇죠. 황금으로 장식을 만들어서 하나씩 붙여가는 거예요. 자기 전공이 쌓일 때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면은 그 채로 들어가는 것이죠, 무덤에. 그러니까 온 몸에 이제 자기가 어떠한 평생 쌓은 그러한 전공들과 것이 다 들어가죠. 카자흐스탄 알마티라는 도시에서 무덤이 나왔는데요. 거의 최초로 도굴이 안 된 무덤이 나온 거예요. 오, 귀하다. 예, 거기에서 완벽하게 도굴되지 않은. 저희는 그동안 다 도굴됐기 때문에 몰랐지만 야, 이 사람들 정말 화려했구나. 2,000점 이상 되는 황금이 한 무덤에서 고스란히 발견되었어요. 와.
말 위에 실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고 그 안에는 부가가치가 극대화된 그러한 것들을 붙여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작지만은 다양한 그러한 그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0.1mm 정도 안 되는데 세부적인 막 그 구멍들을 내고 구슬들을 박아놓고 하면서 너무 화려해가지고요. 이거 과연 얼마나 들까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정답은 값을 매길 수 없다입니다. 현대의 어떠한 그 보석 장인들한테 이렇게 하려면은 자기는 이 하나 가지고 몇 달 동안 이것만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요만한 황금 장식 하나를 수억 원씩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만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있습니다. 가연식 갑시다. 다 들어가야겠는데. 안 됩니다. 철컹철컹. 무덤 발굴 많이 해보셨어요? 근데 좀 무서운데요, 저는? 제가 도구를 한다고 생각하면 약간 좀 무서운데요, 안 그래요? 제가요. 네. 저는 주 전공이 그 시베리아에서 많이 발굴을 했기 때문에요. 주로 네. 시베리아에서 많이 했었는데요. 네. 저도 사실 뭐 경험 이야기하자면은 한국에서 발굴할 때는요 무덤을 파도 거의 인골이 안 나와요. 한국은. 한국은 이게 산성 땅이어가지고요 잘 사가 없어집니다. 근데 시베리아 갔더니만은 와 너무 생생하게 잘 남아 있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처음엔 되게 이상했었죠. 네, 예. 섬뜩해요. 소름 돋아. 교수님 좀 무섭지 않으셨어요? 저는 오히려 신나죠. 본인의 해골 아닙니까? 아니면 저도 나중에 또 자료가 돼야 되겠죠. 아. 저는 너무 신나가지고 막 보는데 옆에서 역사하시는 선생님들은 꿈에 나올까봐 두렵다고 막 저쪽에 가 계시고 네. 저희는 보면서 저는 그분들이 꿈에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해 많아요. 도대체 그 당시 어떤 말 썼고 어떤 풍습이었고 얼마나 재밌는 주제예요. 타임머신 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물어볼 게 많아요. 맑은 눈에 꽝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멀리 합시다. 교수님 저 그림자가 여러 개가 지금 보이는데 지금 뒤에 보이는 거 괜찮으세요? 아니죠? 그럼 저한테 좀 말 좀 걸라고 그래서 저는 인골 그러니까 사람 보면은요 네. 사실 인골 자체가 사람의 모든 일생을 담고 있는 타임캡슐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평소에 말을 탔다거나 아니면 그런 분은 이게 허벅지가 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양한 그 특징들로 그 과거를 알려주기 때문에 저희는 뭐 상당히 그거를 뭐 중요시 여깁니다. 와, 정말 저처럼 섬뜩한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료로서 접근을 하시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네. 황금 미이라 황금 인간을 정말 많이 만든 것 같은데 만든 네. 이유가 또 있어요? 예, 유목민들의 사이에서 황금 인간은요 참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바로 미이라라고 하는 전통. 미이라? 미라. 우리가 돌아가시면은 보통 3일이나 5일 만에 장례를 치러요. 지금은 그 사이에는 상하지 말라고 따로 이렇게 안치소가 있죠.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이게 돌아가셨다가 금방 묻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유라차 초원 이야기했잖아요. 초원에서 땅을 팔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길어야 3개월, 4개월밖에 안 됩니다. 추운 데 있기 때문에 다 겨울이에요. 겨울에 예컨대 뭐 10월 달부터 눈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땅이 얼어요. 예컨대 10월 달에 돌아가신 분들은 심한 경우는 8개월 이상 더워야 돼요. 그럼 그분들은 어떡하냐? 그 원래 있던 곳에 유르트, 텐트 안에다 똑같이 이렇게 모셔놓고요. 네. 황금을 덮어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위험을 차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황금 인간이 갖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저희는 황금과 권력의 결정판은 뭘 떠올리죠? 아, 금관이요? 금관입니다. 예. 우리 신라 금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신라 금관만큼 권력의 화려함과 예술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금관은 유목민들은 쓴다 안 쓴다? 못 쓰지 않을까요? 떨어지잖아요. 이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탄 지정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화려함을 금관 대신에 온 몸에 바른 것입니다. 말을 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똑같은 화려함을 발현해도요, 자기 삶의 패턴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서도 보면 유목민들 바로 옆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금관을 써요. 그 게르만족 대이동이 있을 때 유라시아 그 네. 초원에서 유럽으로 건너왔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렇게 건너온 사람들 혹시
그 유목민들인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목민들이 그냥 말만 타고 온 것이 아니라 화려한 황금도 같이 가지고 갔습니다. 맞다. 우리 다니엘 씨 조상님 중에서 혹시 그 당시에 1500년 전에 말 타고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럴 수 있겠어요. 집안에 있는 금 좀 잘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왔던 할머니한테만 있을 여쭤봐야겠네요. 수도.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보통 배우는데요. 사실 그거는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민족의 대이동 시대예요. 민족의 대입. 왜냐하면 유럽으로만 보면은 게르만족이 맞죠. 네. 하지만 그 시작은 동쪽에 있는 흉노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유럽 중심의 역사라면은 게르만족이지만 전체 유라시아로 보면은 훈 내지는 흉노 계통의 사람들이 이동한 것이 연쇄 반응 일으킨 거거든요. 신라에 보이는 화려한 황금이 있습니다. 팔찌 이렇게 보석들을 박아서 만드는 이러한 황금 기술이 있는데요. 똑같은 기술이 유라시아 초원을 따라 서쪽으로 가서 유럽까지 이어집니다. 저 신라 거 바로 옆에 있는 저거는요. 러시아 남쪽에서 발견된 유물인데요. 기본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둘이 똑같아요. 신라 게림노란 데서 발견된 우리 그 황금으로 만든 유라시아 전체를 꼽아서 제일 화려한 장식된 황금 보검이 있어요. 칼. 똑같은 게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되는데 직선 거리가 5,000km 이상이에요. 와. 비행기로 7시간 거리예요. 와. 황금의 그 유물들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나중에요. 영국까지도 가요. 오. 거기에 이런 농담이 있어요. 영국 박물관은 건물하고 직원 빼면은 영국제가 없다. 다 남의 것이다. 예.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한 방은 영국에서 발견된 황금으로 채워져 있어요. 바로 그게 서튼후 유적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오. 서기 7세기, 8세기 때인데 완전히 영국은 이제 변방이었는 줄 알았더니만은 황금이 그래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영국이 드디어 문명화되었다라고 막 하는데 바로 그 유물이 지금 말한 민족의 대이동 시기에 훈족이 갖고 온 그 황금 예술이 프랑코 왕국을 거쳐서 영국까지 간 것이었어요. 저와 같은 그 화려한 황금 만드는 기술은 그러니까 민족의 대이동 시기 이전에는 유럽은 몰랐었던 것이었어요. 야만인들의 침입이라고 저희는 오해하고 있지만은 아니다. 놀라운 황금 문화가 이때 유럽으로 전해지던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요. 황금뿐 아니라 다양한 그러한 예술도 같이 왔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었던 서튼후라는 데에서 하프가 나왔어요. 하프. 하프가 보통 이게 유라시아 초원의 악기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막 펴잖아요. 네. 그거는 요즘의 거고 옛날에는요. 이렇게 손에 안고 타는 휴대용 하프였거든요. 이 서튼후에서 발견된 하프가 그 원형이 카자흐스탄 초원 지역에서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K자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한국 K-팝 가면서 같이 가는 게 K-뷰티 가지 않습니까? 아마도 황금 뒤에는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교류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유럽으로도 황금 문화가 전파가 된 건데 중국이나 한반도로도 황금 문화가 전해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중국이나 한국은요. 황금이 상당히 늦어요. 중국은 약 한 3,000년 전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한국은 2,000년 전에 처음 들어와요. 그 이유가 중국이나 한국은 상당히 금속, 불을 다루는 기술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전통적으로 귀한 물건들을 황금이 아니라 무엇을 했냐면요. 옥이에요, 옥. 오. 옥으로 저희 지금도 보면은 왜 장판도 침대도 가락지도 옥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옥을 만드는 장인들의 기술은요. 황금과 달라요. 옥은 불이 필요 없어요. 수많은 그 유라시아 일대의 금관이 다 비슷비슷해요. 네. 하지만 신라의 금관만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 장식이 우리나라 전통의 옥 장식이 달려 있어요. 아. 옥이 달려 있는 금관은 전 세계에 신라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신라가 황금 예술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좀 늦게 들어온 편이긴 해요. 하지만 누구 못지않게 화려하게 꽃피웠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수많은 재화, 예술, 권력, 현대사까지 모든 우리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바로 이 황금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황금에 대한 우리의 사랑, 문화는요, 지금도 이어지는 것이고요. 지역과 지역의 교류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현대와 과거를 이어주는 그러한 연결고리도 되기도 합니다. 무덤을 파다 보면요, 발굴하면 언제 느끼는 게 있어요. 이 화려한 황금 뒤에 있는 안타까운 역설이 있습니다. 어떤 역설이에요? 왼쪽은 카자흐스탄의 이식 고분에 발견된 황금 인간을 복원한 것이고요. 오른쪽은 약 2200년 전에 한나라 무덤에서 발견된 금루 옥의 사람이 죽으면은 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 몸을 황금으로 꼬매서 그거를 완전히 이렇게 갑옷을 만들면은 이러면은 기가 빠지지 않아서 영원히 사실 수 있다. 자, 하지만 남은 거는 황금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황금이에요. 영원한 것은 인간의 욕망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진정한 행복은 황금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멋진 말이에요.